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지금 ECB가 통화정책을 조금씩 변화를 해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년까지의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또 이번에도 뭔가 새로운 그것들을 구체화시키는 이런 대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ECB의 향후 통화정책 외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연 앵커 소식 전해주시죠. 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고민이 깊어지는 듯 보입니다. 지난달 정책회의에서 ECB는 내년 여름 내내 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추가 가이던스를 찾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향후 ECB 정책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언제 ECB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을까요? 관련 얘기 지금 기사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무역 마찰과 경제 전망 악화로 ECB의 금리 인상 시기가 내년 9월, 즉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퇴임 한 달 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의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유로존의 경제가 내수 경제가 견고함을 보이고 있는 만큼 드라기 총재의 머릿속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ECB의 향후 정책 방향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선 연구원. 네. 먼저 지난번 ECB 회의에서 발표한 ECB 통화정책 네. 방향. 예. 그걸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 6월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제일 관심 가졌던 게 이제 현재 300억 유로씩 자산 매입하고 있던 거를 어떤 속도로 얼마나 줄일지, 네. 그리고 자산 매입 종료를 올해로 할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갈지, 네. 그다음에 자산 매입 종료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네. 언제쯤 인상을 할지, 이거에 대한 시그널은 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6월 ECB에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걱정했던 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산 매입 종료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나면 유로가 강세로 가면서 유럽 경제가 한 번 더 위축이 될 수 있을 거다. 네.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드라기 총재가 굉장히 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300억씩 자산 매입하던 그거를 이제 10월부터 연말까지는 3개월 동안 절반으로 줄여서 네. 150씩 이제 자산 매입을 하고 결국 연말에는 종료는 하겠다라는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내년 여름까지는 적어도 기준금 현재의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때리고 한 번 풀어주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쨌든 ECB가 성공적으로 완화적인 정책의 정도는 줄이면서 시장에 주는 충격은 굉장히 낮췄어요. 굉장히 낮춰. 예, 그래서 이제 좀 잘 대처를 이제 슬기롭게 선택을 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았었습니다. 난 드라기 총재는요 정말 장기 집권할 것 같아. 처음에는 이분이 정말 마리오 드라기, 말만 드라기다 이래가지고 다들 저러가 되겠어 이랬잖아요. 근데 하는 거 보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시장을 네. 너무 교묘하게 말만 가지고 잘 끌고 가. 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 반응은 어땠어요, 그래서 일단 유로 쪽도 강세로 갈 거라는 우려 때문에 미리 좀 선방해서 갔던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이제 완화가 됐고, 네. 주식시장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금리 인상이 언제가 될 거냐에 대한 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 내년 여름까지 인상에 대한 경계감 자체를 그냥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되게 완화적인 쪽으로 이제 신호를 준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매파처럼 행동하면서 나는 비둘기야라고 하는 게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로와 강세로도 안 갔고. 자, 유럽 경제는 어때요 지금? 경제 성장률 자체가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네. 지금 좀 슬로우 다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애매모호한 게 딱 애매모호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지난 6월 제조업 PMI 지표가 약간 하락은 했어요. 54.7이 나왔고요.
또 소비자 신뢰 지수도 약간 둔화하는 모습을 약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근데 또 뭐 제조업 PMI 지수가 7월 달에는 또 예상치보다 좀 조금 높게 나오고, 네.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애매모호한 그런 숫자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CB가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에다가 또 트럼프가 계속 그 무역 전쟁 이슈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특히 이제 독일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네, 네. 그나마 독일이 굉장히 좋은데 독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전체적인 모습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든지 경제 성장이 회복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모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은데 계속 그 출구 전략 갈 수 있을까요? 그다음 무역 전쟁 무슨 뭐 무역 확장법 뭐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인데 더더군다나. 저는 출구 전략 계속 사용하기가 어렵다. 계속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근데 2008년 2분기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 올 1분기까지 보면은 미국 GDP가 2008년 2분기보다 17% 증가했거든요. 실질 GDP가. 네. 근데 저 유로존 좋은 나라네요. 7%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요, 미국은. 미국은 미국 국민으로 태어났어야 되는 건데 이게 참 너무 그리고 저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네. 올해를 경제 성장 정점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뭐 1.6, 1.2% 계속 떨어지는 걸로 그렇죠, 보고 떨어지는 있거든요. 걸로 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내년에 다시 한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미국이 먼저 한일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시작했죠. 저는 최근 경제사를 보면서 한 해 동안 번원 통화를 2배 푼 나라 처음 봤습니다. 미국이 2008년 돈을 2배 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가 강세로 가니까. 그때 그래서 헬리콥터 밴이라고. 예. 네. 일본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또 아베노믹스라고 핵심 이거 물가 2%하고 돈 푸는 거 아닙니까? 2012년부터 풀고 2014년 하반기부터는 유럽 중앙은행이 또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트라우마에 갇힌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923년이라고 기억된대요. 독일 물가가 1억 250만 %가 올랐어요. 네. 예. 그때 뭐 그때 발권된 유럽 독일의 화폐가요. 예. 최고가의 최고 액면가를 가진 게 1조 마르크였었어요. 예. 그때 1조 마르크 가지고 가서 밥을 못 사 먹었다 그랬어요. 예. 기업체는 아침에 오전에 월급 주고 오후에 주고 네. 어떤 사람은 리어카에다 돈을 가득 실어놨는데 네. 돈을 안 가지고 리어카만 가지고 갔다. 네. 그렇게 인플레이션 트라우마에 갇힌 사람들이 돈을 풀기 시작했다는 거는 그만큼 유로존 경제가 안 좋다는 겁니다. 네. 근데 내년에 저는 뭐 조금 저 유이사님하고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내년에 미국 경제가 나빠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미국이 먼저 다시 한일 전쟁을 시작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유로 뒤따라서 또 한일 이번 뭐 2008년 이후 2차에 걸쳐서 한일 전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독일이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유로가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내년에 금리 인하가 좀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 22회의에서 네. 제일 이번이나 또는 요 다음 연말까지 오는 22회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그 주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은 연말로 가까워질수록은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을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름 이후로 지금 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이거를 선반영하면서 가져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뭐 2019년 여름. 7월이 될 거냐, 네. 뭐 9월이 될 거냐, 네. 어떤 조건을 가지고 금리를 올릴 거냐. 그 여름이 진짜 언제예요, 그게? 나 그게 궁금해. 뭐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도대체? 6, 7월 아닐까요? 6, 7월이요? 7월까지. 아니 뭐 요즘 같은 더위면 9월, 10월 가도 여름이라도 우겨도 뭐 괜찮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많이 레인지를 열어놓는 이제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22회의에서 사람들이 이게 제일 관전 포인트는 뭐예요? 사실은 이번 22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그래 같아요. 높진 않겠죠. 지난번이 워낙 큰 대강을 다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네. 근데 뭐 그래도 일부에서는
유럽 경기가 최근에 조금 주춤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 자산 매입 종료를 연말까지 정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의구심이 갖는 있을 수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네. 자, 근데 어쨌든 이거는 어느 분이 알고 있어요? 이게 정말 이거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드라기 총재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내년 9월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내년 10월일 겁니다. 10월. 내년 10월? 말. 네. 그런데 어쩌면 여기 시진핑처럼 영구 집권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해. 그게 너무 잘해서 영구 집권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내년 가을까지 임기면 그 전에 금리 인상은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상 자체가 임기를 끝내기 전에 한 번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후임자가 만약에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후임자에 대해가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을 덜어주고 이러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연준 의장이 바뀔 때도 그런 형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임자를 위해서 본인이 어려운 부분들은 해결해주고 넘겨주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통 때문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 번 정도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연임이 확실시되면 그러면 또 뭐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뭐. 비둘기 드라기니까. 비둘기 드라기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인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인상 어렵다고 보고 경기 있습니다. 여건이 안 좋아 보이죠? 계속 경기 여건이 뭐 올해 내년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그러는데. 네. 예. 그리고 지금 그나마 유럽이 저만큼 가는 것도 지금 마이너스 금리 가놓고 있으니까 저만큼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유럽도 그렇지만은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에 선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상관계수를 보면은 같은 달에 상관계수가 높지만 인과관계를 한번 분석해 보면은 우리나라도 시장 금리, 국채 3년 수익률이 기준 금리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기준 금리가 오르면 뒤따라서 시장 금리가 오르면 기준 금리가 올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10년 국채 수익률 뭐 이 의원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오히려 최근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평균 금리를 보니까 지금 이달에 오늘까지 보니까 2.87%예요. 10년물하고 30년물하고 10년물. 차이도 별로 없어요. 예. 그게 지난 5월 달에는 2.98%. 오히려 6, 7월이 5월보다 지금 낮아진 겁니다. 네. 예. 그거는 이제 장기 금리가 그렇게 낮아진다는 것은 시장 참가자들은 금리를 올리면 올수록 갈수록 경제 성장이 둔화되겠구나. 이런 신호를 시장에서 지금 보내는 것 같습니다. 보고 있는 거 보내고 있다. 지금 미국이 10년물하고 30년물의 시장 금리 차가 10bp 정도밖에 안 되죠? 지금 0.3입니다. 10도 안 돼요? 10.3 죄송합니다. 10bp 정도 그 정도죠? 네. 죄송합니다. 2년하고 10년은 지금 한 0.3 정도 가고. 예, 네, 0.3. 30bp 정도. 뭐 정확하게 제가 오늘 계산을 못해 0.27% 포인트. 네. 지금 7월에.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도 단기보다는 장기의 경제 성장을 좀 어둡게 보고 있는 거고 시장에서. 미국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잖아요. 유럽은 이미 이제 성장률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고. 네, 장단기 금리 차가 미래 경제 성장을 예상하는데 물론 시차는 있지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7월 26일까지 0.27%포인트로 그게 언제 수준이냐면 2007년 7월에 0.38%포인트였어요. 그 이후로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가장 낮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금리 인상하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국 기준금리요? 아니야, 마리오 드라기요. 이런 여러 가지 드라기는 안 역할을 하는 걸로. 여러 가지 역할을 임기 전에요. 임기 전에. 철저하게 그 경제 그 상황에 달린 것 같아요. 저는 임기랑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임기랑 관계 없다. 네. 그런데 아까 이제 이종호 평론가님 말씀하신 게 또 의미가 있는 얘기거든. 네. 다음 사람한테 넘겨줄 때 자기가 사고는 쳤던 건 자기가 사고 쳐야 되는 부분 하고. 클린하게 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게 원칙이 있네. 이건 기업의 CEO들도 그렇게 하고요. 다 그렇게 하거든. 맞긴 한데, 근데 우연히도 연준이나 한국은행이나 그 사람이 바뀌는 시점에서 사실 경제 여건도 같이 바뀌어서 지지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유럽을 근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유럽이 택했던 방법을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2011년, 12년에 재정 위기가 터지고 나서 은행권을 싹 바꿨느냐? 아니잖아요.
부실 채권 그대로 쌓아두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이 안 썼는데 그러니까 유럽은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도 않을 것 같고 네. 뭐 꼭 굳이 그게 명분이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예, 그래서 드라기가 예, 괜히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 근데 내년 이제 여름까지는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예. 그럼 이제 여름 이후에는 할 수도 있다. 그럼 내년 여름을 언제로 봐야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뭐 여름이 길어진다 해도 한 9월 이쯤 가면 여름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9월쯤 되면 다 가을이라 그러지 아무리 더워도. 그러면 많이 길어봐야 8월까지 여름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9월 가면 벌써 이제 가을인데 그러면 한번 올리지 않을까요? 그때쯤에는. 근데 이제 그냥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네. 유로존 경기가 돌아선 게 벌써 2016 하반기 정도 돌아서서 네. 이미 지금 시간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 사이클이 사이클이 완전히 네. 하강 국면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조금 시기상으로 봐도 네. 이미 둔화되는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내년 아니, 좋아. 9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우리 투표하죠. 네 분이 투표. 금리 인상 있다. 손 들어보세요. 어? 아까는 있을 아니, 것처럼 저는 얘기하시더니. 시장에서 시장에서 예상한다는 거. 예상한다는 거를 얘기를 아 하는 시장에서 예상한다. 실제로 금리 인상은 하기 힘들 거다. 네. 예, 그렇죠. 아, 이거 전 여태까지 금리 인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지금 싸움을 좀 붙여볼까 그런 건데 그게 아니었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그 금리 정책에 크게 변화는 없을 거다. 이렇게 지금 유럽도 네.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마리오 드라기 총재 임기 그만두기 전까지 뭐 금리 인상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연임을 할 걸로 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한 표를 던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내년에 내후년에도 금리 인상을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게 유럽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외신 인사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